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막 판결이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표정인데요. 그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된 것일까요? 사연 들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기정, 37살이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편,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아버지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언제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은 저보다 2살 어리며 현재 광고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활달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 주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사교성까지. 저는 늘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죠. SNS 속 그녀는 언제나 웃고 있었고, 가족과의 단란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희는 서울 흑석동 근처 오피스텔에서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더없이 따뜻한 보금자리였죠.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아들은 밝고 총명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힘든 일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잦은 야근과 회식을 이유로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회식이야? 응. 팀장님이 워낙 깐깐해서 말이야. 미안해요, 여보. 먼저 자. 그녀는 피곤한 듯했지만 어딘가 들뜬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웃음이 가벼웠고 눈빛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어느 날은 고가의 니치 향수를 뿌린 채 돌아왔고 제가 사준 적 없는 고급스러운 속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사용도 눈에 띄게 달라졌죠.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메시지가 오면 황급히 화면을 내리거나 방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걸까 싶어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일상에서 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함께였던 저녁 식사 시간, 언제부턴가 그녀는 회식, 야근, 친구와의 약속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냉담함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얼굴이 피곤해 보여. 응. 그냥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래. 원래 이 시기엔 다 그래. 아내는 늘 같은 말로 넘겼지만 제 가슴 한켠에서는 사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의심의 말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질투 많은 남편으로 비칠까봐, 가부장적이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그저 침묵했죠.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고 대화는 일상적인 말 몇 마디로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에도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점점 지워지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키자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랑 공원 갈까?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글쎄, 그날 약속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얘기해. 그녀는 점점 저희 부자의 일상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위안이 되는 날들이 계속됐고 저는 점점 깊은 불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발끝을 담근 채 조금씩 물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제 발밑의 온도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익숙하게 울리는 알림음과 함께 제 휴대폰 화면에 낯선 번호로부터 도착한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당신 아내, 박 팀장이랑 모텔 들락거리는 거 알고 있나요? 그 짧디 짧은 문장은 제 온몸의 피를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둘 맞춰지는 퍼즐 조각들, 회식이라며 늦던 귀가, 고급 향수, 낯선 속옷, 감춰진 카카오톡, 꺼려지는 눈맞춤. 그 모든 변화가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향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불 꺼진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차가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자. 비겁하게 피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몰라 아들의 핸드폰에도 동일한 앱을 깔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매일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탐정이 되어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의 배신 앞에 이성도 자존심도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어김없이 회사 워크숍이라는 핑계를 대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한 말투, 평소보다 더 밝은 미소.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곧장 앱을 켰습니다. 지도 위에서 그녀의 위치가 회사 방향이 아닌 서울 외곽으로 찍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 그녀의 행선지를 따라갔습니다. 차는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두 사람. 그토록 익숙한 실루엣. 제 아내 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던 남자. 바로 박 팀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감각. 목까지 차오른 분노와 절망, 그리고 모욕. 단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온 감정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열쇠를 쥐어뜯을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지운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퇴근 후 아이 앞에서는 언제나처럼 아빠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저는 다시 냉혹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저장하고 모텔 출입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두 사람이 머문 방의 시간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그리고 냉정하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반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와 소풍을 가던 날, 서연은 박 팀장과 외곽의 모텔에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길에 피곤한 몸으로 장을 봐오던 그 시간, 그들은 같은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속에선 당신이 더 좋아, 남편보다 훨씬이라는 문장들이 버젓이 오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팀장, 그 인간의 얼굴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 팀장이 퇴근하는 시간을 노려 그의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머리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차 옆 담배를 물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는 그 남자, 박 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남자.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다는 듯 느긋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인내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애써 평정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대로 그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내 아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줄 알았어? 이 뻔뻔한 자식! 그의 얼굴에 당황과 비웃음이 교차하는 찰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그의 얼굴로 향했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 팀장은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안경은 깨져 날아갔고 그의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내 가정을 망쳤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저는 넘어져 있는 그를 향해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그는 저를 밀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회사 주차장 한가운데서 몸을 부딪히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고함, 욕설, 그리고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변을 가득 메웠고 퇴근하던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달려와 경악하며 우리를 말렸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멀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깜박이자 그제서야 저는 겨우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졌고 온몸은 땀과 먼지, 그리고 누군가의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을 스쳤지만 제 가슴 속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날의 상황과 배신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아놓은 상태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며 폭행의 배경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 소란 및 단순 상해 혐의로 분류되었고 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선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제 분노가 우발적이며 사건의 발단이 상대방의 명백한 귀책 사유였다는 점을 인정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익명의 블로그에 흑석동 오피스텔 사는 엔지니어, 남편의 분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그날 주차장에서 벌어진 싸움과 배경이 자세히 서술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쓴 듯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저는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폭력은 안 된다, 이성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제 입장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용기 있는 행동이다. 진짜 나쁜 건 간통한 두 사람이라며 익명의 사람들은 저를 응원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비슷한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차갑지만 또 생각보다 따뜻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박 팀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그리고 박 팀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법적으로 단호하게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증거와 분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무기로 싸움의 법정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수차례 상담을 거치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서울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출한 소장은 단호했습니다. 첫째, 아내 서연의 명백한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며 유책 배우자는 단연 아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아직 어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가 갖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셋째, 저와 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아내 서연과 상간남 박 팀장에게 각각 2,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아내의 면접 교섭권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상처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박기정 씨, 이 조건들 정말 끝까지 밀고 가실 겁니까?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네.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과는 끝내야 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숨김없이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다정하게 자기야라며 사랑을 주고받던 카카오톡 대화 전문, 정기적으로 외곽 모텔에 들렀던 카드 내역과 예약 기록까지.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아들의 심리 상담 보고서였습니다. 엄마의 잦은 외박과 냉랭한 태도가 아들에게 정서적 혼란과 불안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을 나설 때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세상 누구보다 소중했던 사람과 법정에서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우리의 이혼 소송은 총 3번의 변론기를 거쳤습니다.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한때 제 아내였던 사람과 그리고 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박 팀장을 마주보는 순간마다 심장은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제 심장은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하늘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준비된 판결문을 또렷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 아내 서연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을 허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인 저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제 손으로 제 방식대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셋째, 아내의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초기 6개월간은 월 1회 지정된 위탁기관의 전문가, 감독하에서만 만남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의 상태를 보고 면접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는 피고 서연과 박 팀장이 공동으로 총 4천만 원을 제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부도덕한 행위가 한 가정에 끼친 심각한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은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판결을 덧붙였습니다. 피고 박모 씨는 직장 상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해 원고의 가정 파탄에 깊이 개입한 책임이 크다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 박모 씨는 위자료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 어둠 속을 헤매다 겨우 빛을 본 기분이랄까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야 비로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마도 억울함보다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판결이 제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순 없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배신과 분노,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이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해 주었고, 저는 그 정의를 붙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말했다죠. 아빠, 요즘 아빠 웃는 얼굴이 조금 많아졌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에 꼭 붙어 있는 아들의 작은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법원 건물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이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어떤 불행도 더는 이 아이 곁에 머물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단지 종이 위에 적힌 문장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여우는 곧 박 팀장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의 불륜 사실과 그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곧바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해고에 가까운 조치였죠. 업계 내에서도 그의 평판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이 그녀에게 결정타가 되었던 겁니다. 이후 박 팀장의 이름은 여러 익명 게시판과 업계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상사, 가정을 파괴한 팀장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그를 채용하겠다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의 커리어는 자취를 감췄고, 높았던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을 잃은 그는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연이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고,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서연이에게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 짐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 후일담은 박 팀장의 전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버려진 서연이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어느 늦은 밤 박 팀장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이렇게까지 무시할 거야? 우리 관계는 대체 뭐였는데. 적어도 설명은 해줘야 하잖아. 한참이 지나 문이 열렸고 문틈 사이로 박 팀장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동정도 없이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야? 난 너한테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냥 잠깐 즐긴 거지. 설마 내가 진짜로 내가 너 때문에 마누라랑 이혼할 줄 알았냐? 넌 그냥 좀 멍청했던 거야. 그 말에 서연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팀장은 끝내 문을 닫아버렸고 서연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내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은 결국 자신이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잃어버린 평범한 삶을 하나하나 되찾기 위해 저희는 조용하고 소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나오는 아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림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화려하고 당당하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마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는지 얼굴은 홀쭉하게 파였고 화사하던 피부는 생기를 잃은 채 푸석해 보였습니다. 늘 향기롭던 그녀의 채취 대신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 대신 낡고 구겨진 점퍼를 걸친 채 그녀는 불안하게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다 타버린 재처럼 식어 있었고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그 무엇도 이 아이의 일상에 다시 균열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들을 제 등 뒤로 감쌌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니. 기정 씨, 제발. 나 좀 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서연이는 등 뒤로 숨은 아들의 얼굴을 애타게 보려 애썼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얼굴만 보게 해줘요. 부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은 간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그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연에겐 가장 큰 절망이었는지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엔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가득했지만 서연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든 행동을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기정 씨, 나 정말 후회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게요. 우리 아들, 우리 아이 위해서라도 미안해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뒤섞여 떨렸고 애원은 운동장의 메아리처럼 번져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참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이의 비참한 몰골의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제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 아이의 엄마 자격을 잃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고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눈물로 잘못을 덮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이야. 서연이의 울음은 더 격해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아들의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 앞에서 서연이가 벌인 돌발 행동은 곧바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아이와의 안정된 관계보다는 자기 감정에 치우쳐 기존 면접 교섭 조건을 명백히 어긴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한 달에 한 번 허용되던 면접 교섭권마저 전면 박탈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차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에 대한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주 가끔 예전 지인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만이 그녀의 현실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들려온 바에 따르면 서연이는 결국 서울을 떠나 인천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을 들고 회사를 오가던 커리어 우먼의 모습은 없었고 지금은 조용한 동네의 마트에서 시간제 계산원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일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소중했을 아이마저도 잃은 채 그녀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선택에 대한 세상의 차가운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실수에 대해 때로는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값을 치르게 합니다. 시간은 흐르며 상처를 흐릿하게 만들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합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싱글 대디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제게 아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더 값지고 큰 보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아주 드물게 서연이나 박 팀장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향한 분노도 미움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라는 묘약이 제 감정을 무디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제게 남긴 깊은 상처와 배신감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것을 삶의 한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고통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 곁에 있는 이 아이입니다. 해맑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걷는 이 아이가 있기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결국에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한 값이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고 깊은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서로를 보듬으며 조금씩 새로운 삶의 형태를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겪었던 모든 시련에 대한 가장 값지고도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을 뒤흔든 길고도 아픈 이야기는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와 박 팀장, 그들은 결국 사회적 지위도, 직장도, 가정도,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마저 모두 잃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부주의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초래한 비참한 결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반면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아들을 지키려 했던 박기정 씨는 고통스러운 법정 다툼 끝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각 인물의 행동,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여운이 크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 듣는 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